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홍성 예산 근처로 낚시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낚시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지. 나는 낚시라고는 딱 한 번 바다에서 쭈꾸미 낚시해본 게 전부인 초보자였고, 친구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한 달에 2번 정도는 꼬박꼬박 다녀서 그런지 어설프지만 포인트도 조금 볼 줄 알고 매운탕도 만들 줄 알고 또 집에 장비도 잔뜩 있는 녀석이었어. 그 친구는 예전부터 어디 1박 2일로 한번 놀다 오자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던 친구였는데 서로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다가 그날 가기로 했지. 친구가 자기가 모두 준비해 놓을 테니 나보곤 그냥 라면이랑 술이랑 고기만 조금 사고 차만 가지고 오라는 거야. 여행 가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장 보고 친구 집 앞으로 갔어. 친구가 정말 이것저것 잔뜩 준비했더라고. 낚시대부터 불판 가스버너 2인용 텐트랑 의자 침낭 핫팩 등등. 내 차가 해치백이라 겨우 쑤셔넣고 목적지로 향했어. 대충 말하자면 홍성 예산 쪽에 있는 작은 댐이었는데 주변은 나무들로 가득했고 댐 특유의 물비린내가 잠깐 맡아지긴 했지만 금세 흙냄새와 풀냄새에 덮여버렸지. 여기는 수심이 낮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여름에는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낚시꾼도 가끔 오는 곳이었어. 아무튼 아침 일찍 달려서 그런지 점심쯤 무사히 도착했지. 친구가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포인트를 한창 찾더니 댐 코앞은 수심도 낮고 물살도 불규칙적이라 별로라더니 댐에서 50에서 70m 떨어진 위치가 딱 좋다는 거야. 낚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내가 봐도 자리가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긴 했어. 뒤에는 큼지막한 나무가 아쉽지 않을 만큼 그늘도 만들어졌고 또 전에 누군가 낚시를 했었는지 물길도 만들어 놓고 땅도 골라져 있고 이미 텐트 칠 자리도 대충 만들어져 있더라고. 텐트를 펼치고 고기 구울 화로도 만들고 날씨는 화창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비가 올 정도로 어둑하지도 않았어. 그냥 적당히 흐려서 햇볕도 안 따갑고 좋더라고. 대충 짐 정리 및 세팅을 해놓고 친구가 낚시대를 건네주더군. 나야 뭐 낚시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마땅히 할 것도 없으니 일단 낚시를 시작했지. 딱히 잡히는 건 없었지만 친구랑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술술 가더라고. 단둘이 적막한 곳에 있어서 그런가 맨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지. 한 서너 시간 지났을까? 자그마한 피레미 몇 마리 잡았을 뿐인데 어느새 해가 조금씩 저물기 시작하더라고. 일단 친구와 나는 물고기는 좀 더 잡고 일단 이른 저녁으로 삼겹살이나 구워 먹기로 했지. 캠핑용 화로에 숯불을 넣고 호일을 반쯤 감아서 삼겹살이랑 소세지랑 구웠지. 소주 한잔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주변은 새까만 어둠으로 가득했어. 일단 고기도 다 먹었겠다. 남은 숯불 위에 주변에 장작거리를 주워서 작게 불을 피웠어. 우리가 가진 거라곤 휴대용 랜턴인데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하려면 배터리도 신경 쓰이고 또 아주 약간이지만 그 따스한 온기가 좋았거든. 물론 화재 위험도 있으니 화로 안에 아주 작게 피워놨지. 다시 둘 다 낚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나는 2시간에 한 마리를 잡을까 말까 했는데 친구 녀석은 이제 1시간에 한두 마리씩 낚아 올리더라고. 아니, 똑같은 포인트고 바로 옆인데 도대체 뭔 차이인가 하고 친구의 질을 유심히 바라보았어. 근데 순간 물에 뭔가 비치더라고. 밝게 빛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둠 속에서 툭하니 보이는 뭔가 반사된 건가? 수면에 뭐가 있나? 비닐인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사라졌더라고. 뭐 그냥 내가 취했으니 비닐 같은 걸 착각했나 보다 하고 그냥 다시 낚시에 집중했어. 아마 10시쯤이었을 거야.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취해서 그런지 약간 배가 고프더라고. 우리가 잡은 건 별거 없었지만 다행히 통발 안에는 씨알이 굵은 게 2마리 정도 있더라고. 거창하진 않지만 작게나마 매운탕을 끓여서 또 한잔하면서 낚시를 계속했어. 낚시대 한번 올려보고 소주 한잔 마시고 워낙 오래 이야기하니 이제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져서 간간히 시시껄렁한 음담패설이나 하면서 조용히 술을 마셨어. 계속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 보니 슬슬 잠이 오더라고. 친구 보고 30분 후에 깨워달라 하고 먼저 텐트로 들어와 잠시 눈을 붙였지. 거의 바로 잠든 것 같아. 아니, 잠드는 거랑 깬 거랑 꿈이랑 구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 텐트 입구로 바라보니 친구의 뒷모습이 보이고 저 멀리서부터 물 한 개가 퍼져오는 게 느껴졌어.
물안개 느껴본 적 있어? 단순 짙은 안개가 아니라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옷과 얼굴이 축축해지는 그런 안개였어. 높이는 겨우 기껏해야 수면에서 40에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았지. 그 축축하고 눅눅한 마치 이끼 냄새 같기도 하고 그것이 떼모수 중앙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며 우리 쪽으로 오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 비몽사몽이라 텐트를 닫을 생각은 못하고 오늘 잠 다 잤구나 축축해서 어떻게 자냐 하며 걱정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 친구가 날 깨우더라고. 나는 편히 누워 자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보니 역시 안개는 없었어. 친구랑 다시 낚시대를 잡고 앉아서 물어봤지. 안 피곤하냐고 너도 잠깐 눈 좀 붙이고 오라고 했더니 친구도 잠깐이지만 잤다는 거야. 꿈을 꿨는데 물안개가 밀려와서 텐트 안까지 들어가려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냥 찝찝한 기분에 날 깨웠다는데 기분이 영 좋지 못했지. 아마 둘 다 졸았고 또 워낙 어둡고 습하니까 서로 비슷한 꿈을 꾼 거라고. 서로 말하면서 납득했어.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기온이 상당히 쌀쌀하게 느껴지더라고. 일단 나는 화로를 가까이 끌어오고 휴대용 랜턴을 켜고 장작을 조금 더 넣어서 불을 지폈어. 주변이 밝아지고 모닥불의 온기가 느껴지자 따스함과 함께 불안함도 사그러들었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우린 다시 맥주나 한잔하면서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나나 친구나 말수가 줄어들었고 둘 다 낚시대를 부여잡고 꾸벅꾸벅 졸려 연신 하품을 했지. 근데 그 순간 꿈에서 느꼈던 물비린내가 확 느껴지는 거야. 축축하고 미끈한 물이끼 같은 냄새. 그리고 친구와 동시에 호수 중앙을 봤어. 물안개가 생겼더라고. 나나 친구나 꿈 생각에 조금 깨름칙하긴 했지만 때밀한 게 뭐 워낙 습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냥 마치 서로 약속한 듯 태연하게 말했어. 오늘 진짜 습하네. 그러게 오랜만이다 이런 날씨. 서로 말을 잇고 다시 찌를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 그 짙은 물안개 속에서 뭔가 우릴 쳐다본다는 게 말이지. 그리고 그게 서서히 물안개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느꼈지. 뭐랄까. 마치 아까 고기 구워 먹고 풀깃봤던 그 형체인 거야. 나는 느꼈어.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닐 거라고 도망치라고. 내 내면의 목소리가 외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를 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 친구는 당황해하며 왜 그러냐 물어봤지만 그 말투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 이 녀석도 나와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말이지. 하지만 나 역시 당황했고 별다른 설명은 못하고 일단 들어오라며 친구를 이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 그리고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일단 누웠지. 혹시 거위나 지독한 악몽을 꿔본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알 거야. 아무리 시선을 돌리고 눈을 감아도 미지의 존재가 어디에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 나는 분명 눈을 감고 텐트 안에 있었지만 선명하게 느껴졌어. 긴 산발을 하고 있는 머리통이 홀로 텐트 주변을 떠다닌다는 것을. 진짜 황당하지. 텐트는 이미 모든 문들 닫았고 나 또한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느껴졌어. 그 차가운 시선, 그 싸늘한 눈빛. 아무리 눈을 꼭 감아도 이 녀석이 내 앞에 있구나. 내 뒤통수 쪽에 있구나. 느껴지더라고. 나랑 친구는 서로 그냥 벌벌 떨면서 멍하니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저 대가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빌었지. 무슨 누숨 소리라든가 비명소리라든가 그런 건 전혀 들리지 않았어. 단지 축축한 물안개와 그 섬뜩한 머리통. 그것만 기억나. 우린 날이 밝아오자 당장 짐을 꾸려 도망쳤지. 그냥 이게 끝이야. 시시하지. 근데 난 정말 무서웠어.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그 시선. 어디 있는지 뻔히 느껴지는 창백한 머리통.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한 번도 낚시 경험이 별로 없던 나와 자주 낚시를 다니는 친구가 홍성 예산 쪽의 작은 댐에서 낚시를 하기로 했다. 낚시와 캠핑 준비를 마치고 저녁이 되자 물안개와 함께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고 우리는 불안함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더 큰 공포를 느꼈고 창백한 머리통이 텐트 주변을 떠다니는 것을 감지했다. 결국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빠르게 그 장소를 탈출했다. 두 번째 이야기, 루시드 드림.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루시드 드림을 겪어왔던 사람이야. 거의 꿈을 꾼다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말이지.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내 기억으론 5살쯤 때부터였을 거야. 귀신한테 쫓기는 꿈을 꿨고 내가 막 도망을 가는데 묘하게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 타이밍에 뭔가 저기서 달려올 것 같은데 하면 정말로 내가 생각한 방향에서 귀신이 쫓아오고 있고 도망치는데 계단이 끝도 없을 것 같아. 하면 정말 끝도 없는 계단을 뛰며 도망갔지. 그러다 문득 현실엔 귀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깨야지 하고 잠에서 깬 순간이 내가 기억하는 내 첫 번째 루시드 드림이었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루시드 드림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는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그런 식으로 꾸는 줄 알았고 사람들이 꿈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을 정도로 나에겐 루시드 드림을 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로 막 꿈을 꾸다가 지겨워지면 그만해야지 하고 동영상 화면을 멈추는 것처럼 꿈을 멈춰놓고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전환하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꿈속에서 공부까지 했어. 한국사 같은 거 정리하면서 잠을 자도 늘 의식이 있으니까 피곤해서 아예 아무것도 생각 안 하려고 꿈속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노력도 했어. 그러다가 꿈이 아닌 현실에서 문득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깨달았어. 처음에는 내가 오해했나 싶은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친구들이 내가 말하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지. 내가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정말 한마디로 딱 병신 같았어. 꿈에서 본 전학생을 보고 현실 학교에 가서 야 전학생 자리 어디 갔냐? 꿈에서 친구랑 한 약속까지 현실 친구한테 근데 너 왜 그 약속 안 지키냐?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모양새가 돼 있었지. 꿈인 줄 알고 학교에서 유리창을 만지면서 왜 안 깨지지? 이거 내가 만지고 있는데 안 깨지잖아. 하고 말한 적도 있고 또 꿈인 줄 알고 수업 시간에 그냥 교실에서 나가서 운동장을 돈 적도 있고 완전 일상이 파괴됐고 내가 내 자신이 뭘 하는지 믿지 못하게 됐어. 나중엔 급기야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어. 꿈에선 그냥 뛰어내려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친구 3명이 붙어서 막아가지고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고 있는 와중에도 얘네가 왜 날 막는 거지? 왜 얘네는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게 진짜 현실인 걸 알았을 때 엄청 놀랐어. 난 꿈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꿈으로 인해 내 인생이 휘둘리고 있었지. 물론 지금도 잠을 자면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 깊이 자는 날이 드물어. 내 해결 방책은 자기 전에 엄청 체력 소모를 하거나 새벽까지 안 자고 피곤하게 해서 푹 자게 만드는 거. 그리고 꿨던 꿈은 일어나서 절대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꿈과 현실이 혼동되거든. 이게 과연 공포방글이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루시드 드림을 합법적인 마약이라고도 표현하잖아. 그냥 그 루시드 드림이 이렇게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세 번째 이야기, 새벽의 여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미뤄뒀던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온몸을 움직여야 하는 닦는 일을 하다 보니 잠은 둘째치고 배가 너무 출출해져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먹을까 하고 편의점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엔 얼마 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긴 골목이 있는데 편의점 쪽으로 가기 위해선 그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아서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살았는데 주위 주택들의 불이 다 꺼져서 그런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게다가 어제 본 무서운 영화까지 떠올라서 으들으들하며 걷고 있는데 뒤에 뭘 끄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거의 뼈다귀에 가까운 수준의 여자가 한쪽 다리를 끌면서 제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술에 꼬른 년인 줄 알고 코웃음이 났는데 점점 등 뒤로 그런 사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무섭기 시작하더군요. 내 시야에 사라지면 여자가 뭔 짓을 저지를까 두려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섭기도 했고 배가 고파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명훈아, 제 어머니와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들릴 듯 말 듯한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나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하는데
명훈아. 라는 소리가 아까보단 더 가까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저희 누나와 비슷한 목소리더군요. 무서운 마음에 뒤를 돌아볼까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역시 그 여자뿐이었는데 이번엔 그 여자가 거의 뛰다시피 다리를 끌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기겁했지만 도망갈까 하다가 20대 건장한 남자가 저런 술고른 연애 장난에 휘둘린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한편으론 화가 나서 한 대 때려줄 맘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헬쑥한 얼굴이 간신히 보일 거리가 되자 갑자기 그 여자는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을 치듯 큰 소리로, 아니 정확히 성인 남자 목소리에 가까운 비명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배고픔도 있고 집 쪽으로 미친 듯이 되돌아 달렸습니다. 뒤돌아 달리면서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날 잡아챌까 무서운 마음에 있는 힘껏 그 여자를 밀치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관문을 쾅 닫고 2중 3중 5중으로 잠궜습니다. 심장이 갑작스런 일에 놀라 쿵쾅거리고 얼굴거등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이고 뭐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바로 잤습니다. 그 뒤 이사를 한 후 1년 뒤에 우연히 TV에서 저번 동네 근처에서 일어난 동서울 가족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홀로 집에. 벌써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며칠씩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라 밤이 무섭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놀다가 자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 저희 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거실 창문이 동남쪽이고 그쪽 방향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텔레비전과 마주 보이는 곳이 바로 제 방이었고 방문은 미닫이였는데 문의 위에서부터 약 3분의 2 정도가 뿌연 유리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나무로 되어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용 미닫이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안 계신지라 텔레비전을 늦게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잤습니다. 잠깐 누웠을까 싶은데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문 너머를 보니 희뿌연 유리 너머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끄고 잤을 텐데 별 생각 없이 리모컨으로 다시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리모컨이나 텔레비전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나 싶어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가서 아예 전원을 뽑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뒤통수가 좀 근질근질 하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는데 기분이 영 찜찜한 것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몇 분이나 지났으려니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한 밤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못 들었을 작은 소리.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문이 유리로 내다보아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방문을 열었더니 텔레비전 앞에 뭔가 시커먼 것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냥 시커먼, 모양도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기괴한 그것이 분명 저를 돌아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귀신이라는 느낌마저 없이 마치 연기나 구름의 덩어리처럼 조금은 이상한 형태로 저를 지켜보다가 정신을 차린 제가 방에 불을 확 켜는 순간 안개가 흩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조금 밝아진 것이 자세히 보니 텔레비전 아래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는 곳에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열리는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까 딸깍 소리는 그 뚜껑을 열 때,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를 때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의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덜덜 떨면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노젓돈. 도박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잃어도 다음에 한 번만 이기면 다 만회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100만 원 잃고 끝날 거 집이며 땅이며 다 잃고 입고 있던 팬티까지 홀라당 빼앗기게 되는 거야. 흔히 얘기하는 호구들이 그렇지. 죽어가면서도 기적같이 부활하길 바라는 멍청한 녀석들. 나 같은 꾼들이야 고맙기 그지없지만 이 앞에 있는 남자는 그 정도가 심한 것 같네. 얼굴이야 마스크까지 써서 잘 안 보이지만 대략 40대 중반 정도 되었으려나?
무슨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 큰 빚을 져서 집이며 뭐며 다 뺏기고 마누라랑 딸내미를 버리고 도망가버렸다는구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돈 뭉치를 들고 여길 찾아온 모양인데 보나마나 어디 사채라도 써서 돈을 빼온 거겠지. 빌릴 수 있는 돈으로는 남은 빚을 갚기엔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랬겠지만 가장 멍청한 선택을 했어. 당신 저승길 노잣돈까지 내가 탈탈 털어주지. 예상한 대로 승부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었어. 긴장감 하나 없이 적당히 했을 뿐인데 그 양반 빈털터리로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구만. 진짜 저승갈 노잣돈까지 탈탈 털어줬지. 그런데도 미련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화투장만 만지작거리는 거야. 그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품속에 손을 넣더니 종이 하나를 꺼내더구만. 숨겨놓은 땅 문서라도 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서류가 아니라 사진이네.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 사진이었지. 예쁘장한 아이였어. 그러고 한다는 말이 자기 딸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자더군. 어이가 없었지. 아무리 그래도 애비가 지 새끼를 걸고 도박을 한다니 말이야. 저승길 노젓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옥 맨 밑바닥에 처박힐 일 아니겠어? 당연히 거절해야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그 양반 딸내미가 아빠랑 닮은 구석 하나 없이 너무 예쁘장하다 이거지. 모시기는 척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한 판 딱 치기로 했어. 담보가 담보이니만큼 나도 내가 딴 돈의 2배가 넘는 돈을 걸었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 내 차 트렁크를 보면 알게 될 거야. 왜? 기막힌 반전이라도 있어서 내가 질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있나.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겨줬지. 그 양반은 딸까지 잃고 뭔가를 초월한 모양이더구만. 돈 잃을 땐 식은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이 딸을 잃었을 땐 오히려 무표정했으니까. 그러곤 조용히 일어나더니 딸은 수면제를 먹여 재워놓았으니 차 트렁크에 슬쩍 실어주겠다 하더라고. 칼이라도 빼들고 발악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내놓겠다더군. 10중 8구 그대로 한강으로 가겠지만 그거야 내 알바 아니지. 진짜 저승길 노잣돈까지 탈탈 털어줬으니 패자는 죽어서도 춥고 배고플 거야. 아무튼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어. 아무래도 내가 크게 착각을 한 것 같아.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 상품을 지하실에 데려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야. 갑자기 사방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 이건 뭔가 싶어 내다봤더니 무슨 납치범 어쩌고라면서 날 체포한다더군. 지하실에 있는 내가 발견되면서 난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갔지. 그때만 해도 그 빌어먹을 양반이 딸을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나 했지. 근데 애 아빠라면서 내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랑 도박을 한 양반이 아니었어. 한참이 지나서야 그 여자애가 큰 회사 회장 딸이라는 걸 알았지. 납치당한 거는 2주 전이고 몸값까지 건네줬는데도 딸을 돌려보내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무기명으로 제보가 들어간 모양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 일이 너무나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되어 버렸지. 그 회장이라는 남자, 입김이 좀 센치야 아무리 못해봐야 무기징역일 거라더구만. 사형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무기징역이라도 감사해야 할 노릇이었지.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었지. 그 양반은 부잣집 딸을 유괴해서 몸값을 받아내고는 경찰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은 거지. 처음부터 나에게 접근했고 돈을 잃을 생각이었던 거야. 미리 내가 사는 곳까지 알아놓은 뒤 납치한 여자애한테 수면제를 먹여 준비를 끝내놓았겠지. 세상에 그 몸값이라는 게 내가 딴 돈의 몇 배인 줄 알아? 난 그 양반 노잣돈을 뺏은 게 아니었어. 내가 딴 돈은 그 양반이 나에게 주는 노잣돈이었던 거야. 6번째 이야기, 주인 아저씨. 6살 때 일이다. 내 기억에 최초의 목격인 것 같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려 20년도 넘게 지난 일이 아직도 가끔 흐릿하게 기억이 난다. 내가 7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방 2칸짜리 월세방에 살았다. 주인집과 함께 살았는데 주인집엔 할머니,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누나, 형 이렇게 살았다. 다른 주인집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친절했는데 유독 주인집 아저씨가 신경질적으로 굴었다. 아저씨는 작은 노가다 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유독 어린 나와 형에게 잔소리가 심했고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다. 술이라도 마시고 오는 날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고 처음엔 주인집이라 눈치를 보던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아저씨와 다투곤 하셨다. 태풍에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갔던 여름이 갓 지난 초가을쯤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 같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9시가 조금 넘으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잠이 들었다. 그날도 9시 뉴스 시계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녘쯤에 오줌이 마려 깨어났다. 대문 옆에 있는 음산한 화장실에 너무 가기 싫어. 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엄마는 비 오는데 대충 마당에다 넣어도 된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부엌을 지나 문을 열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다. 덜컹덜컹 하는 대문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주인집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마당에 들어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또 심술을 부리겠구나 하는 마음에 잘못 걸렸구나 싶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나를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아저씨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다시 마당에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시끄러웠다. 주인집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어머니도 할머니를 부여잡고 울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며 한숨만 내쉬었다. 학교에 다녀올 때까지도 나는 이유를 몰랐다. 저녁밥을 먹을 때쯤에야 어머니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린 형과 나에겐 아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방에서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 그날 밤에 나는 아저씨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주인집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현복이가 어매한테 인사하려고 찾아왔던갑다. 내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 디비자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고 현복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들은 얘기였지만 비오던 그날 오후에 새참으로 술을 과하게 드신 아저씨는 계구부에 빠져서 추락을 하여 생사를 오가는 중이었고 7시쯤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 내가 나이가 더 들었더라면 비가 오는데도 아저씨의 머리가 하나도 젖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을 것 같다. 7번째 이야기, 모적이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후방 지역 광역시에서 방어 여단에서 근무했죠. 제가 일병 때 즈음 저희 여단대대 경비중대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의 이유는 천마 미사일이 후방까지 보급되면서 기존의 승전포를 해체하며 경비중대도 같이 해체한 뒤 사단 직할 방공소대가 경비를 서는 것으로 작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경비중대원들은 각각 다른 대대로 보내졌고 저희 부대에도 경비중대에 있었던 선임이 왔습니다. 해체가 예정됐던 부대다 보니 신병 보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저보다 선임이어서 졸지에 선임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경비중대가 지키던 곳은 어느 연구소로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4곳에 1포, 2포, 3포, 4포 이렇게 4개의 포를 두고 대공 방어를 해서 한 번 올라가면 8시간 동안 내려올 수 없고 올라가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 4명이 올라가서 2명씩 교대로 근무를 섰고 나머지 2명이 쉴 수 있는 간이 막사가 초소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침상이 놓여 있어 딱 5명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TV도 없이 그저 침상과 관물대, 침구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는 부사수가 깨우러 내려오는데 이것도 귀찮다 보니 그냥 문을 두드리면 선잠을 자던 부사수가 일어나 사수를 깨워 같이 교대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산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포 앞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덤 2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유독 작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제 선임이 직접 겪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일병일 때 후임이던 이병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12시에서 2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내려와 선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병은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망했네. 하필 근무교대 때 가위에 눌리냐. 난 선임들한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탁탁하고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기에 그 이병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더욱 커져서 쾅쾅하고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임은 깨지 않았고 가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병은 속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그냥 깨우지 라고 투덜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미친 듯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병은 과연 저것이 근무교대를 위한 것인가 두려워져서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탁 잡더랍니다. 군대 침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를 신고 자면 전투화 부분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근무교대가 잦다 보니 일일이 신었다 벗는 것이 귀찮아 그는 전투화를 신고 자고 있었죠. 그때부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도저히 발쪽을 내려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발을 잡은 손이 성큼성큼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뜨지 못하고 계속 가위를 풀려고 하는데 그 손이 뺨을 어루만지더랍니다. 마치 애인마냥 부드럽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잠시 그러고 있자 가슴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병은 이제 끝난 건가 싶어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 자신의 머리맡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똑같이 피칠갑을 한 아이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대로 혼절했고 다음날 선임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귀신의 이야기를 하니 그 이후로는 삼포 쪽으로는 근무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이전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병사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다 보니 그냥 초소는 유지하고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 개의 무덤은 아이와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